성공, 이 보편적으로 갈망하는 목표가 왜 그토록 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선언하고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를 축하하며 정상에 오르는 마법 공식을 약속하는 매뉴얼과 전문가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공, 즉 부나 박수갈채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힘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으로 측정되는 그런 종류의 성공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도달하는 험준한 산으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지 운, 타고난 재능 또는 유리한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더 불편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망치를 휘두른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나이체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한 예이지만 우리 현대 감성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역설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드문 것은 외부 기회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심오한 내적 결핍, 즉 의지, 용기, 집단 도덕에 편안하지만 질식시키는 속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려는 의지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도록 가르침받아 온 것처럼 우주가 주로 정의, 평등, 연민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힘, 강인함, 생명력 있는 긍정이라는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도발을 제기합니다. 삶 자체는 본질적으로 전유, 침해, 이질적이고 약한 것에 대한 압도, 억압, 강경함, 자신의 형식부과 통합, 그리고 적어도 가장 온화한 경우에는 착취이다. 이것은 소화하기 쉬운 견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배운 편안한 진실, 노력은 항상 보상받고 친절은 보상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은 태양 아래 동등한 자리를 가진다는 로 장식된 쾌적하게 조명된 방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는 문틈을 끊임없이 벌려 불편한 진실, 이 지배하는 폭풍 우치는 외부를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충돌하는 힘들의 세계, 성장이 종종 극복을 의미하는 세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낡은 것을 파괴해야 하는 세계,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충돌하는 세계입니다. 이러셔니즘적 관점에서 성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완전한 현실의 형이증보다 조명된 방의 안전을 선호하며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며 이 견해에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소수만이 이러한 급진적인 형태의 성공을 달성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니체는 먼저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부르도록 배운 도덕의 기초를 검토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 특히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 세속적 파생물, 가장 평준화된 형태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데서 파생된 도덕이 신성하거나 절대적인 진리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가치평가 체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 지배적인 도덕을 노예 도덕 또는 무리 도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깊은 계보학적 분석입니다. 도덕의 계보학에 관하여에서 그는 우리 가치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 고귀함, 건강, 창조력을 긍정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정의했던 귀족적이고 강하며 자신감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대조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후자는 약자, 억압받는 자, 주인과 힘과 권력에서 경쟁할 수 없었던 다수의 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약자들은 교묘한 가치 전도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미덕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겸손, 인내, 연민, 평등, 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일한 선택이었던 특성들은 선의 지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강자를 특징 짓는 모든 것, 자부심, 야망, 강경함,
권력 추구, 단호한 개성, 은악, 죄, 이기심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무리 도덕은 서양에서 지배적이 되었다고 니체는 주장합니다. 그것은 순응, 평범함, 그리고 눈에 띄거나 규범에 도전하려는 모든 개인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강력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 야망, 자기 극복에 대한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덕으로 위장된 세장에 가둡니다. 우리 문화에서 야망이 종종 의심의 눈초리로 여겨지는 방식, 그는 너무 야심적이다. 단호한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집단에서 두드러지려는 욕구가 겸손과 평등의 이름으로 억제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덕은 우리에게 안전무리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개성, 창조력, 무리가 비난하는 것을 정확히 긍정해야 하는 진정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킵니다. 따라서 니체적 성공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첫 번째 주요 이유는 대다수가 이 도덕에 편안하게 또는 불편하게 갇혀 있으며 그 기초를 의심하거나 그것이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지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통적인 도덕이 힘의 현실을 가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안개처럼 기능한다면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용기의 행위, 즉 순진함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는 우리가 들어온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대로 감히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장밋빛의 순진한 견해를 버리고 인간관계와 권력 역학의 현실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속한 의미에서 냉소적이거나 허무주의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허무주의가 니체가 낡은 가치의 붕괴의 결과로 인식하는 위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안이 되는 환상 없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쟁, 영향력을 위한 투쟁, 이해관계의 주장, 그리고 행동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권력 추구가 인간 조건과 삶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부인될 때에도 계층이 존재하고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 창의적, 의지적인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동기가 종종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덜 이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과 같은 저작에서 이러한 신비화 해소 작업에 전념하며 우리의 도덕적 감정, 종교적 신념, 사회제도의 심리적, 생리적 기원을 분석합니다. 그는 이상화된 외관 뒤에 있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환멸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신 안에 혼돈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혼돈의 일부는 우리에게 안전을 주었던 환상을 해체하는 데서 옵니다. 이상화된 필터 없이 역사를 보고 직장, 사회관계, 국제정치에서 권력 역학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전략을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대한 각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방은 인지적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 광경이 불편하더라도 명확하게 볼 용기입니다. 이 명확함이 없다면 우리는 조종의 쉬운 먹잇감이 되고 우리 자신의 비현실적인 기대의 희생자가 되며 우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세상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실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순진함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힘의 현실이 드러나면 니체적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이 나타납니다. 바로 무리 도덕에 의해 주입된 마비시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내면의 힘과 야망을 받아들일 필요성입니다.
만약 세상이 힘과 긍정의 역학을 통해 작동한다면 자신의 잠재력에서 움츠러들고 성장하고 창조하고 극복하려는 욕망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 행위이며 삶의 게임에 완전히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체의 중심 개념인 권력 의지, 빌레추어 마흐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오해되고 나치에 의해 비극적으로 왜곡된 권력 의지는 주로 다른 사람을 폭군적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가 확장하고 저항을 극복하고 힘을 방출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예술가를 창조하도록 움직이고 철학자를 진리를 추구하도록 움직이고 운동선수를 한계를 넘어서도록 움직이고 식물을 흙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극복의 충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는 이 의지의 이차적이거나 왜곡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권력 의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위대한 성취를 열망하고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 도덕은 우리에게 야망을 이기심과 권력을 악과 연관시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힘, 건강, 창의성, 혼돈의 형식을 부여하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의 예언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너희는 그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극복은 자신의 힘을 긍정하고 권력 의지를 자기 창조와 새로운 가치 창조로 향하게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하게 보일까봐 두려워 아이디어를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럽다고 보일까봐 두려워 우리 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집단이 규정한 삶과 다른 삶을 바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길에 갇혀 있습니다. 니체는 모든 진정한 성장, 모든 진정한 성공은 이 내면의 추진력과 화해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창조하고 도전을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진정한 야망과 단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분노나 질투에서 태어난 반동적인 야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권력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역동적인 충만함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 긍정이 모든 중요한 성취의 근본적인 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대한 죄책감과 부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니체의 관점에서 무리 속에 머물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자기 극복으로서의 성공이라는 힘들지만 보람 있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니체적 여정에서 진정한 성공을 향한 세 번째 기둥은 중요한 심리적 해방, 즉 외부 승인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무리 도덕이 집단이 승인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만약 진정한 성공이 종종 흐름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대한 의존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향해 항해하는 것을 막는 닻이 됩니다. 외부 검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나이체에게 약점, 즉 내면의 무게중심이 부족하다는 증상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선택, 행동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을 때 우리는 여론, 지나가는 유행, 다른 사람의 기대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나침반과 우리 자신의 진정한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비판, 조롱, 거절 또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념을 희석시키고 진정한 열정을 숨기고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평범함에 순응하도록 이끕니다. 니체는 자유정신 프라이가이스트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고 확립된 가치를 의심하며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정신은 군중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진실과의 일관성, 자신이 창조한 가치에 대한 충실성에서 승인을 구합니다.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우리 자신의 삶의 시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 우리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창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쓰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외부 판단으로부터의 급진적인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합법적이고 필요한 모든 것의 최고의 학습자이자 발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창조자가 되기 위해 물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반면 지금까지 모든 가치 평가와 이상은 물리학에 대한 무지에 기반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반대했다. 지식 속에서 창조하는 것은 전통이나 다수가 지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좋고 가치 있는지 정의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승인 추구가 진정한 성공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비전을 따르는 대신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품을 수정하는 예술가, 다른 사람의 회의론을 두려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기업가, 진정한 소명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존경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 이 모든 경우에 외부 검증에 대한 필요는 자기 배신과 더 깊은 성취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독립성을 기르는 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에 둔감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의견이 고려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도록 견고한 자신감과 자기인식의 핵심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 불완전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여정과 성공 기준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열망을 누구와 공유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군중의 피상적인 승인보다 다른 자유 정신들의 동료애를 선호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이 해방은 니체가 구상하는 종류의 성공, 즉 자신의 의지의 진정한 표현인 삶의 창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순진함을 벗겨내고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고 외부 승인의 필요에서 벗어난 후 니체적 진정한 성공의 길은 네 번째 기둥, 즉 내면의 힘과 급진적인 진정성의 의도적인 함양에 수렴됩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 과정의 핵심이며, 여기서 니체의 철학은 심오하게 실용적이고 실존적이 됩니다. 내면의 힘과 외부의 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힘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 자원 통제 또는 지위 추구, 니체가 반드시 경멸하지는 않지만 더 깊은 것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2차적이거나 심지어 내면의 약점의 증상으로 보는 형태들로 나타나는 반면, 내면의 힘은 자기 통제, 규율, 목적의 명확성, 역경 속에서의 회복력, 내면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배하게 된 개인, 통일되고 창의적인 의지의 후원 아래 자신의 충동을 조화시킨 개인의 힘입니다. 이 내면의 힘 함양은 시인 핀다로스로부터 빌려와 그의 후기 철학의 중심이 된 유명한 니체적 격언 내 자신이 되어라, 베르데, 데어 두피스트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나 현재 특성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역동적이고 요구가 많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종종 사회적 조건화, 두려움, 자기 기만의 층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 안의 독특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각하고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며 삶의 우연과 자신의 약점을 응집력 있고 긍정적인 전체의 요소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지적 자서전인 이 사람을 보라에서 니체는 자신의 자기 인식과 자기 긍정 과정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쓰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살고 사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생각, 어떤 명령에 사로잡힌다. 이 자신이 되는 것은 부과된 가면이나 역할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급진적인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니체가 존경했던 역사적 인물들, 예를 들어 괴테나 특정 르네상스 예술가 및 철학자들은 그의 해석적 렌즈를 통해 이러한 진정성 추구와 내면의 힘 함양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고 자신의 존재의 확장인 작품을 창조하며 당대의 관습에 도전하는 강렬함과 자율성으로 살았던 개인들입니다. 이 내면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의 작업은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규율,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만족을 지연시키고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자기 성찰과 무리 영향으로부터의 거리 두기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고독 실천, 자신의 그림자와 약점에 대한 정직한 직면, 그것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지식과 자기 인식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우리가 성장하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도록 강요하는 개인적인 도전 설정, 자신의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지혜와 힘으로 변형시키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견고한 성격, 외부 환경과 무관하며 잘 함양된 내면 중심에서 비롯되는 힘을 단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내면의 힘이 진정한 성공의 진정한 원천이며 개인이 세상을 항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세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을 향한 여정은 선형적인 축적 과정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형, 끊임없는 죽음과 재생의 역동성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진화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낡은 버전과 단절할 필요성입니다. 이것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 묘사된 유명한 정신의 세 가지 변태의 주제입니다. 니체는 정신이 먼저 낙타, 즉 전통, 의무, 확립된 도덕의 무거운 짐을 지는 인내의 정신이 되는 방법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짐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사막으로 그것들을 운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며 봉사와 순종에서 일종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 정신은 두 번째 변태를 겪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반항적인 힘, 낡은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우상을 파괴하며 자신의 자유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용과 싸우며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단계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땅을 개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자는 비록 자유롭지만 아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변태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아이로 변합니다. 아이는 순수 망각, 새로운 시작, 신성한 예를 나타냅니다. 아이는 순수한 긍정, 창의적인 놀이, 자가 추진 바퀴입니다. 오직 아이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과거의 무게나 사자의 분노 없이 삶 전체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우화는 니체가 강조하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도달해야 할 최종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묶인 밧줄, 시면 위의 밧줄이다 라고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이 밧줄을 건너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전을 버리고 가장 깊은 신념을 의심하며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날 수 있도록 낡은 정체성에 죽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낡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성장을 방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력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험이 그 한계를 보여줄 때에도 물려받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의심하기를 꺼리는 것,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만 익숙한 습관이나 관계를 버리는 어려움, 이 모든 경우에 알려진 것에 대한 집착,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완전한 실현의 길을 막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과거와 단절할 사자의 용기와 미래를 건설할 아이의 창의적인 순수성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걸쳐 자아의 여러 번의 죽음과 재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이 되는 것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파괴와 창조의 지속적인 춤, 영구적인 변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급진적인 재창조에 대한 요구, 변화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려는 이 의지가 길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따라서 낙타의 안정성보다 사자의 위험한 자유와 아이의 창의적인 책임을 선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체적 도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단순한 재산 축적이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개인의 권력 의지의 완전하고 진정한 표현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치의 용감한 창조로서, 모든 복잡성 속에서 삶의 급진적인 긍정으로서 이해되는 성공. 이 성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 음모나 재능의 불공정한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본질과 그것이 요구하는 덱에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합니다. 환멸의 대가. 힘과 투쟁에 종종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 편안한 진실을 버리는 것, 자기 긍정의 대가, 무리 도덕에 의해 부과된 마비시키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힘과 야망을 받아들이는 것, 고독의 대가, 오해받더라도 자신의 길을 따르기 위해 외부 승인의 필요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규율의 대가, 내면의 힘과 급진적인 진정성의 끊임없는 함양,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의 대가, 자신이 되는 과정에서 낡은 버전의 자신과 단절하고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날 의향. 니체는 쉽거나 보장된 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어려움, 위험, 힘과 용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해방적이고 심오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에 감히 착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렬함, 목적,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정당화이자 가장 큰 보상이 되는 삶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 좋고 나쁨, 쾌락과 고통, 을 자신이 되는 독특한 여정에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적극적이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다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인간 위대함에 대한 그의 공식을 요약하며 선언하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다르기를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도 필요한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숨기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라. 이러한 성공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엘리트주의적이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흔하지 않은 의지력, 지적 정직성,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니체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이 엘리트의 일부인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환경과 한계 내에서 이 자기 인식과 자기 극복의 여정에 얼마나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의 위험한 자유를 위해 무리의 안전을 얼마나 기꺼이 버릴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이 니체적 성공관과 그 도전 과제에 대한 탐구가 당신에게 반향을 일으켰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자신의 여정과 사회적 기대 및 개인적 야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는 당신의 성찰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성취 추구와 수능 압력 사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진정으로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관점이 비슷한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면 당신의 좋아요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깊은 철학적 탐구가 당신에게 특히 의미 있었다면
슈퍼감사로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니체가 제시한 진정한 성공을 향한 여정은 용기, 진정성, 그리고 삶에 대한 급진적인 긍정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지만 아마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의 독특한 자기 극복의 길에서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덜 중요할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 도전을 던지며 선언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서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실로 먼저 파괴자이자 가치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적이다.